맨 꼭대기 그 지붕을 잘라가지고 그거는 크레인으로 드러냈어요. 거기다 갖다 놨습니다. 해가 지는 서쪽에다가 땅을 파고 거기다가 맨 꼭대기 층을 갖다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 혼을 죽이고 우리 혼을 살리는 노력을 한 거군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군수를 비롯해서 이제 그쪽에 사람들이 와서 막 못하게 막 했었는데 네. 일본 사람들이 총을 갖고 왔거든요. 강제로 뺏어간 거는 쉽게 진짜. 네. 그리고 이제 괴경에 있는 사람들이 항의를 하니까 뻥을 쳤어요. 고종이 자기한테 준 선물이라고. 우리나라 중앙박물관이 광화문에 있었지 않습니까? 조선 총독부에 있었죠. 그러니까 광화문. 예. 그렇죠. 예. 그 저는 거기 갔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갔었습니다. 예. 세대가 세대가.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저도 재밌는 네. 여러분들이 모르는 저까지는 재밌는 갔다 이야기인데. 그 사실은 지금 우리가 광화문에 가면 거기 이렇게 넓게 이렇게 그 말 그대로 광화문이 있고 그 광화문이 있는데 사실은 그 자리에 큰 건물이 하나 있었잖아요. 조선 총독부 건물이 유지돼 있어. 그게 언제까지 있었죠? 근데 그게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었을 때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 80년대 1995년. 90 말까지도 있었던 거네. 95년인가 96년에 폭발해가지고 없앴죠. 그때 좀 정확한 말씀드리면 93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제 국정 과제 중에 하나가 옛 조선 총독부 건물을 없애는 거였거든요. 국정 과제 역사 중에 바로 하나, 세우기. 역사 예. 바로 세우기. 예. 해서 추진을 했고 1995년 8월 15일 날 폭파하려고 했다고는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맨 꼭대기 그 지붕을 잘라가지고 그거는 크레인으로 드러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파랗게 돼 있던 거. 약간 청동으로 청동이. 만들어가지고 네, 약간 파랗게 보이게. 조그만 돔이 있고 그렇게 있는 그 최상단 그거는 커팅을 해서 크레인으로 조심스럽게 드러내가지고 독립기념관에 서쪽에 제 마당에 이렇게 땅을 쭉 파가지고 계단식으로 땅을 파가지고요 거기다 갖다 놨습니다. 해가 지는 서쪽에다가 땅을 파고 거기다가 맨 꼭대기 층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중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혼을 새로 왜냐하면 일본 혼을 죽이고 우리 혼을 살리는 노력을 한 거군요. 쉽게 말하면. 그 총독부 건물을 이제 허문다고 하니까 일본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딴에는 이제 자랑스러운 역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다 대고 보상금도 줄 테니 우리가 뜯어가기만 해달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거는 커팅해서 날리고 어느 정도 철거한 다음에는 폭파는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꽝 해가지고 그건 지금 알았어요. 우르릉 그 장면은 뉴스에 나왔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국립중앙박물관은 해체되기 전 경복궁 앞에 있는 광화문 쪽에 있던 조선 총독부의 안에 국립중앙박물관 역할을 했던 거죠. 네, 그것도 사연이 있는 게 국립중앙박물관 건물이 여러 번 옮겼어요. 그 처음에 이제 해방되고 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게 조선 총독부 박물관이었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그 총독부 박물관을 국립박물관이 접수를 한 거죠. 그 접수를 해서 국립박물관의 역사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경복궁의 옛 조선 총독부 박물관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남산으로 잠깐 갔었어요. 아, 그러면 남산에도 있었어요. 총독부 건물에 계속 있었던 게 아니고. 그건 나중이었고요. 남산에 있는 건물로 갔다가 다시 덕수궁 석조전으로 옮겼거든요. 네. 덕궁 석조전으로 옮겼다가 그 나중에 1972년에 지금 국립민속박물관 건물. 네네. 그거를 경복궁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큰 네네. 우리 건물. 그 당시에 옮기면서 이름도 바꿨어요. 국립박물관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중앙을 더 원래 넣고 그러면 현재 민속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 건물이었죠. 예, 그거를 위해서 만들었던 거군요. 네, 만들었죠.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정권 때 이제 조선 총독부 건물에서 이제 중앙관청이 있다가 일단 빠져나갔잖아요. 과천으로도 옮기고 그래서 거기를 그 앞에 네, 그렇죠. 정부종합청사가 광화문 앞에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중앙청에서 여기로 옮기고 여기에서 과천 분원을 만들면서 네, 과천에 빠져나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중앙청이 비니까 예 거기 네, 그래서 중앙박물관. 중앙박물을 옮겨서 86년인가 그때 아시안 게임 얼마 앞두고 거기에 다시 옮겨서 개관을 개관을 네. 했거든요. 그다가 네. 95년에 이제 해체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박물관이 고궁박물관. 또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지금의 고궁박물관 자리가 거기로 또 거기 옮겨갔습니다. 또 옮겼어요. 그때 고궁박물관은 없었죠. 예. 공박물관은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중앙박물관, 국립박물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속박물관이 생긴 거고 건물이 고궁박물관이 생긴 거죠, 옛날에 건물이. 건물이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고궁박물관이 생긴 거고 네, 거기 이제 용산으로 국립중앙박물 이전하면서 그 건물을 그 이전에는 궁중유물 전시관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박물관으로 이제 격상이 되고 이렇게 모습을 갖추면서 그 건물이 이제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제 사용이 됐던 거죠. 네네네. 그래서 고궁박물관에 있다가 그래서 용산에 이제 건물 만들어지면서 용산으로 이제 이전을 2005년에 이렇게 그쪽에 옮겨서 이해가 개관을 이제 흐름의 이해가 되네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을 이렇게 탁 진입을 하면 그 저 앞에 한 100m 앞에 건물 안에 엄청나게 큰 탑이 하나 딱 보여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탑을 향해서 먼저 가게 되는 느낌을 이제 우리는 겪게 되는데 이름하여 경천사지 10층 석탑 맞습니까? 이게 이 안에 왜 있지? 이게 아니 제가 지나가면서 들으면 그 관람객들 분들 중에 진짜야? 이렇게 하는 분들 많아요. 이거 진짜라고 말하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진짜로 생각할 수가 없죠. 이거는 모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나중에 읽어보시면 진짜래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외국 분들도 굉장히 놀랍게 그걸 바라보시고 일단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와 굉장히 전시를 잘했다. 이거를 가운데 갖다 놨다는 것은 어떤 그 국립중앙박물관의 1층 홀에 있는 가장 어떤 스팟 같은 이벤트를 주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거는 이 탑이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높이는 13m 정도인가? 13m, 굉장히 높아요. 네. 하여튼 고개를 이렇게 올려다 봐야 할 정도니까. 그럼요. 그렇죠. 그 어디 뜬 건데 왜 여기까지 오게 된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천사란 절이 고려 수도였던 개경, 지금 개성이죠. 아래쪽에 있었거든요. 네. 부서산이라는 산이 있었고 거기 경천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네. 그 절이 굉장히 중요한 사찰이었거든요. 왕실과도 관련이 깊고. 근데 그 당시에는 고려 말에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관련이 굉장히 깊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왕이 중국에 가기도 하고 부인도 중국에 정해주는 몽골의 공주랑 결혼을 했고 또 고려 사람 가운데에서도 몽골에 가서 출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네네. 이렇게 출세한 사람 중에 이제 일부가 고려의 가장 중요한 사찰 중에 하나였던 개경사의 기념비적인 탑을 하나 세운 거죠. 그러면 경천사는 개경에 있는 개경에 있는 거예요. 그 세우려고 발언했다고 하는데 마음을 낸 사람은 고려 출신으로 중국 가서 크게 성공한 사람,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일단 과시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출세했다는 거. 그러면 그런 고려 시대의 것이고 또 고려 시대는 저희가 그 원나라, 몽고 원나라와 많은 그 관계들이 밀착돼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탑의 모양새가 약간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모습이 좀 보이고요, 그죠? 그래서 경천사 10층 석탑 보면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화려하게 돼 있어요. 네. 화려하게 돼 있어서 보는 분들이 약간 좀 낯설다는 느낌을 받는 게 내 중국에서 유행했던 모습들을 반영을 한 거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사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 전통적인 탑의 모습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중국의 모습과 그다음 우리나라의 모습이 합쳐놓은 국제적인 양식이죠. 엄청나게 최첨단의 양식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낯선 듯하면서도 굉장히 화려하고 익숙한 듯하면서 약간 낯선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떤 시대적인 상황. 이런 게 반영이 돼서 그렇게 된 거죠. 네, 일단은 그 양식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머니. 원래 우리나라 옷에는 주머니가 없었습니다. 호주머니잖아요. 네, 호주머니. 그 호자가 들어가는 거, 호빵, 호주머니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되고 네. 우리가 좋아하는 소주도 원나라에서 들어온 겁니다. 호자가 오랑캐 할 때 말하는 네. 호자입니까? 네. 호두. 예. 호두도 그리고 호주, 호주머니, 호빵 다 고려시대 영향, 고려시대 이후에 나온 원나라 영향이 주어진 것들이군요. 예. 근데 그때 당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석탑이 보면은 크게 장식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없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원나라가 간섭을 했다고 해서 조각 실력이 좋아지진 않거든요. 답은 재질에 있습니다. 네.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대리암으로 되어 있어요. 대리석으로 알고 있는 네. 대리암. 우리나라에 대리암이 나는 데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대리암이다 보니까 그 지금 뭐 이탈리아나 뭐 저 프랑스나 이렇게 가보면 조각상이 굉장히 섬세하고 진짜 아니 그리스 시대 3000년 전에도 이렇게 사람이랑 똑같이 깎았는데 우리는 뭐 이상한 형태로 뭐 대충 선으로 그은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게 화강암과 대리암의 경도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네. 대리암은 그냥 끌로 깎을 수 있어요. 쇠 칼 만들어가지고 이게 깎으면 깎입니다. 화강암은 들고 때려야 돼요. 이렇게 때리면서 나가는 그 터져 나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밀한 조각을 할 수가 없는 재질입니다. 근데 대리석은 굉장히 얇은 끌 가지고도 파내면서 조각도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화감으로 그 정도로 깎을 실력이 되기 때문에 대리암으로 그렇게 깎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석가탑이나 다보탑은 화강암입니까? 네. 거의 대부분의 탑은 화강암이고 일부 이제 상류부에만 다른 돌을 썼는데 일단 그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대리석이었다. 네. 대리암이었다. 네. 그래서 세밀하게 깎을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탄산칼슘이 그 주 성분이어가지고 산성비염하고 만나면은 녹아버립니다. 유럽에 가면 조각상들 얼굴이 막 없듯이 이렇게 녹아내린 것들이 많아요. 녹아내리면서 훼손이 되기 때문에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하고 거의 비슷한 탑이 또 하나 있죠. 그 탑골공원에 있습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 원각사지는 이제 보호각을 씌워놨죠. 80년대에 우리나라 그 공기질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지금 뭐 공기질 안 좋은 거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었더라고요. 80년대에 이제 야외에 있는 그런 석조물들이 많이 이제 그 흑색 착색이 되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녹아내리기 시작한 거죠. 그 대리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보존 대책으로서 이제 원각 사진은 그 이 보호각을 씌운 것이고 보호각. 예, 보호각인데 그 보호각이 탑이 얇고 높다 보니까 그 강화유리 가지고 하다 보니 강화유리는 이제 크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그래서 이제 조각조각을 갖다 붙여놓으니까 이제 관람이 이제 좀 많이 불편하거나 예, 답답하거나 좀 약간 지저분해 보이기도 그 하고. 안에 먼지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쌓입니다. 그 그래서 그 느낌이 그 먼지 뿌연 청소하러 느낌도 한번 나고. 들어가 봤었는데 먼지가 정말 많이 쌓여 있어요. 네. 청소하러도 들어가셨어요? 주기적으로 먼지를 제거를 합니다. 원각 사진은 조선시대 때 그 원각사가 세조가 요즘 왕가 사는 남자인가 그것 때문에 세조가 엄청 별점 테러를 받고 있는데 세조. 네, 세조가 만든 절이 원각사예요. 그래서 맞다. 경천사 10층 석탑을 모델로 해서 그랬구나. 거의 비슷해요. 그 세조는 원래 그 불심이 굉장히 깊었고요. 아, 그래요? 근데 자기가 왕을 몰아내고 어쨌든 불충을 한 거잖아요. 유교적인 질서를 자기가 파괴했으니 뭐 유교를 강조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불교를 그렇게 강조합니다. 어쨌든 그럼 경천사지에 있던 이 석탑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쉽게 올 그림들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또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었잖아.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엄청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탑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또 높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근데 그 대한제국 시절이었을 거예요. 거기 일본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사진 찍고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책을 냈어요. 내 책에 이 사진이 들어갔던 거예요.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그거를
일본에 있는 그 힘이 셌던 국내부 대신 이 다나카라는 사람이 그 사진을 봤어요. 그냥 한눈에 봐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흑심을 품었던 거죠. 이거를 일본에 있는 사람인데 네, 일본으로 가져오리라. 근데 그 사람이 힘이 셌던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또 놀이가 있던 참에 아마 1907년인가 그 순종이 다시 결혼을 하거든요. 원래 있던 부인 왕비가 죽고 일본에서 축하 서절이 온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그 다나카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흑심을 실현시킬 게 때가 온 거죠. 그래서 나름 공작을 해서 나름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개경에 가서 이제 그거를 이제 뜯어 오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걸 알고 개성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근데 그쪽 지역 굉장히 중요한 보물 같은 건데 그거를 난데없이 일본 사람들이 와서 뜯어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군수를 비롯해서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막 못하게 막 했었는데 네. 일본 사람들이 총을 갖고 왔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총을 갖고 왔어요. 강제로 뺏어간 거네 쉽게 진짜. 네. 그리고 이제 괴경에 있는 사람들이 항의를 하니까 나름대로 변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뻥을 쳤어요. 고종이 자기한테 준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네. 그냥 백성들이나 관리 당시 그 지역 관리들은 그런가 보다 했겠지 그러면. 반신반의했었겠죠. 그러면서도 이제 그 당시엔 고종 황제였죠. 뭐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또 무력을 앞세서 그러니까 또 그런 것도 있었을 테고. 그래서 결국은 탑을 다 뜯어요. 뜯어가지고 달구지에 실어서 개성으로 옮긴 다음에 또 인천항까지 기차로 또 날라서 근데 거기에서 배로 일본 도쿄까지 또 나르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결국 갖다 놓은 데가 다나카라고 하는 사람 자기 집 정원에 놨는데 못 세웠어요. 세우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가장 크게는 이 사실을 알고 그때 우리나라에서 뭐 활약을 했던 언론인들이 있잖아요. 네, 그 대한매일신보에 만들고 기사를 썼던 베델. 뭐 역사책에 자주 나오는 이 베델이 그러니까 일제시대, 네. 그러니까 대한제국 시절에 네네. 우리나라에 있던 서양인들. 네. 네. 그래서 베델이 대한매일신보에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기사를 쓰게 되고 또 그걸 보고 또 역사책에 자주 나오는 홈 헐버트. 이 헐버트가 또 일본 뭐 재팬 클로니얼이라든가 뉴욕 타임스 이런 영자 신문에 이 국제 문제가 있다 국제적으로 여론을 환기시켜요. 그래서 이제 국제 이제 여론화가 되기도 했었는데 바로 오지 못했어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때만 해도 아직은 이제 그 다나카 집안의 정원에 이렇게 그냥 있는. 네네. 제 포장도 일본- 못 듣고. 예, 일본 포장도 여행을 어떻고. 제가 가끔 가면 동경이나 교토 근처에 그 일본의 당시 제국주의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강력한 그 부호들 많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으로 유명한 일본의 가옥을 가면 그렇게 탑들이 이렇게 정원에 많이 놓여 있고 보면 중국 거, 우리나라 것도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탑이나 이런 석저볼로 정원 꾸미는 게 하나의 그러니까. 이게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네네. 갖다 놨는데 세우지는 못하고 그 상태로 있다가 결국은 1918년에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왔는데 고향으로 못 돌아갔어요. 일단은 뭐 오가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리함 자체가 좀 약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손상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결국은 갔던 데가 이제 경복궁의 근정전 회랑이 이쪽에 늘어났던 거죠. 오랜 시간 동안. 회랑이 어디예요? 그 근정전 주위에 보면 그 둘러싸고 있는 건물이 있거든요. 아. 거기에다가 이제 늘어났던 거죠. 늘어났다가 이제 해방되고 나서 1950년대 말에 아마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 보고 그 세우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9년이었던가 그 당시에는 이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시멘트 해서 이렇게 올리는 방법으로 해서 이제 경복궁에 이렇게 세웠던 거죠. 경복궁 어디? 근데 경복궁의 동쪽편에 세웠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산성비라든가 뭐 시멘트 독이라든가 여러 문제 때문에 해체해서 보존 처리하기로 결정을 해서 1995년에 이제 다시 해체를 하고 근데 탑이 뭐 큰 돌덩어리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재들이 블럭처럼 되어 있거든요. 딱 뜯어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보존 처리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놓일 때는 실내 국립중앙박물관 실내에 놓이는 거로. 일제시대 때 시멘트라는 게 이제 그 처음 적용이 되거든요.
그때 시멘트는 정말 하늘이 내린 재료였습니다. 엄청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굽고 나서 단단하고 만병통치약처럼 온 데다 시멘트를 다 바릅니다. 근데 이제 시멘트가 굉장히 강한 알칼리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붙어 있는 표면을 알칼리로 부식을 시킵니다. 굉장히 강한 알칼리이고 계속 이 이온을 뿜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갓 발랐을 때는 굉장히 단단하고 보기가 좋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붙은 면부터 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네. 사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그 시멘트 부분들을 다 제거를 하고 그 같은 대리석질을 그 유출을 할 수 있는 복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똑같이 깎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접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역사가 굉장히 기구하기도 하고 네. 우리나라 역사를 관통하면서 있었던 탑이기도 하죠. 그런 안타까웠던 슬픔을 겪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와 있는 거군요. 네. 그 지금 우리나라의 지정문화유산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한 18,000여 점 정도 되는데 해외에 그렇게 소재가 확인되어 있는 그런 유물들이 35,000점이 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다 털어가고 못 털어간 게 이제 석재, 무거운 석재들만 남아서 우리나라는 뭐 도래 문화권이다, 뭐 석탑의 나라다 이렇게 잘못 알려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좀 가슴이 아픕니다. 얘기하는 내내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국력이 약해고 우리나라가 힘들었을 때, 힘이 없을 때 이 우리 유산, 우리 정신모도 같은 우리 유산들이 얼마나 힘들게 우리 역사와 같은 궤를 달리면서 지내왔는지에 대한 서글픔이 있고, 그리고 분명하게 계속 드는 생각은 와,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찾아오고 복원하고 관리하고 이러는 힘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노력들을 많이 하기 시작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힘들이 결국은 하나하나 이렇게 드러나서 세계인들이 놀랄 만한 감탄을 갖고 있는 다시 우리의 역사로 돌아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서글픔과 자부심이 교차하면서.